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으로도 친구를 사귈 수 있으니 참 기분이 묘하네요. 저는 올해로 70대 초반의 나이에 들어선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뭐 별다를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요즘 제 인생의 낙은 우리 손녀 그리고 뒤늦게 시작한 글 공부가 전부랍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 중에는 글 공부가 늦어져서 힘들었던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글 모르는 거요? 그거 잘못 아니고 흠 아닙니다. 그러니 숨지만 말고 공부 배우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제가 글 모른다고 얼마나 서름을 당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야 저를 돌볼 수 있을 때 제 나이 70줄에 들어서고 나서야 제가 글학교 다니기 시작했다니까요. 늦게 배우는 글 공부 재미에 밤새는 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이게 뭐 어렵다고 이걸 뒤로 하고 남편이며 자식 새끼 뒷바라지에만 매달렸던 건지 지난 시절이 그저 아깝더군요. 그것들은 저한테 고마운 거 하나 없이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같이 글 공부를 하는 제 또래 친구들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 글 모른다고 그렇게 개무시하고 했던 건 우리 집안 식구들밖에 없더라고요. 한날은 학교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네요. 여러분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서럽다고 우는 거야? 그러면 애 생각해서라도 머리에 뭐가 좀 두른 여자를 들어 앉혀야지. 애도 너처럼 돌대가리로 키울래? 까막눈으로 키울 거냐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키워야지 내가 뭐 병 걸렸어? 내가 병을 옮겨?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작 글 하나 모른다는 이유로 내 새끼를 내가 못 키우게 하냐고. 고작? 하이고 이 여편 애야. 이래서 내가 너를 뒤움박 취급하는 거야. 여태껏 글도 안 배우고 뭘 한 거야? 제가 제 인생에서 유일한 자랑이 손녀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제 인생에서 유일한 자랑이 손녀밖에 없다는 거.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를 꺼다 놓은 보릿자루, 쓸모없는 인간, 부엌대기로 여겼어요. 집에서 집안 살림만 하고 자기 뒷바라지나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결혼할 적에는 안 그랬어요. 결혼할 적에 그랬으면 당장에 결혼 안 했죠. 결혼하기 전에는 너나 나나 똑같이 부모 없이 고생하며 살아오지 않았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나는 나를 보살펴주는 네가 참 좋다. 내가 잘하마라는 사탕 발린 말로 저를 꼬드겨 결혼을 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말이에요. 그 망할 놈의 영감탱이. 제가 그 망할 인간이랑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아, 그 망할 영감은 나를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하녀로 결혼을 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시대에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저기 품팔아가며 일을 해서 그 인간 뒷바라지 했어요. 그 인간이요? 사업하겠다고 핑계대면서 집에 붙어있지를 않았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나도 글을 배워볼까 하면 또 일을 벌여서 제가 또 나가서 돈을 구해오고 아들내미 낳기 직전까지 일을 했네요, 제가. 그런데 자식을 낳았더니만 첩을 들이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말입니다. 참 억울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글 배울만 하면 나 좀 도와달라. 임자가 도와줘야지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내가 당신 인건비 줄인다고 공장 나가서 일하라고 해서 일하다가 다리 병신까지 됐어. 알아?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래? 누가 자네 내줬는데? 아 그래. 자네 말대로 글 까막눈 애 다리 병신에 애가 뭘 보고 좋게 자라겠냐 이 말이야. 애 생각해서 자네가 뒤로 빠지라는 거야. 아휴 답답한 여편네야. 뭐만 하면 이렇게 눈물을 질질 짜. 누가 나를 다리병신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나 여태껏 당신이라는 인간한테 개무시당하면서도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내가 결혼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겠다고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일했어. 누구 위해서? 너 같은 망할 놈을 위해서.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저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늘 저런 행동을 해왔어요.
제가 그래 모른다는 걸 핑계 삼아 자기가 바람 피우고 여자를 집에 들이는 걸 합리화시킨 것이었죠. 참 잔머리도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서 집에 첩을 들이나 몰라요. 제가 애를 키우면 애가 못 볼 꼴 보고 자란다는 그 인간의 말로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제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은 저를 큰어머니, 그 첩을 엄마라고 불렀죠. 갓난쟁이부터 그 여자가 키웠으니 말입니다. 제가 제 새끼를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건 제 새끼 젖먹일 때 딱 그때뿐이었어요. 아비라는 놈이고 첩년이고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아들이 저를 존경했을 것 같으세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래도 내 어머니야 라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 큰어머니도 제 운동회 하는 거 보러 와요?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큰어머니 다리 쩔뚝이는 거 너무 창피해서 싫어요. 지난번에도 애들이 우리 집 놀러 갔다가 큰어머니 보고서 나 엄청 놀렸단 말이에요. 큰어머니가 거길 왜 가니? 당연히 안 갔지.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형님, 들으셨죠? 애 생각해서 오지 마세요. 아이, 그러게 지난번에도 내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유, 정말 이제 애를 생각하는 건지 뭔지. 형님, 이번엔 애 망신 그만 시키세요. 어디서 개가 짖나? 어디서 큰 소리야? 너 행동 똑바로 해. 네 서방이라는 놈이 너한테 단소리 해주니까 네가 진짜 조강지처라도 된 줄 알아? 그래봤자 너는 첩년이야. 어디서 주제 넘게 큰 소리야? 집안에는 늘 큰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그 첩으로 들어온 그 여자한테 저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건드릴 때마다 똑같이 대응을 해줬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들 녀석은 어릴 적부터 저를 멀리 했었어요. 그나마 머리가 커서부터는 그래도 제같이 엄마라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할 만큼 한다라는 식으로 지내왔죠. 그렇게 그 첩년이 세상 뜨기까지, 그리고 그 망할 영감탱이가 세상을 뜨기까지 저는 아들한테 큰어머니로 존재했어요. 첩년이 세상 뜨고 나서 영감탱이가 세상을 떴거든요. 첩 사라지고 나니 그 영감탱이 저한테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네한테 죽을 죄를 많이 지었지. 새삼스럽게 그걸 왜 물어? 죽을 죄를 하도 지어서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었어?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벌 받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자네한테 잘못을 참 많이도 했네. 내가 이제 와서 그걸 다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자네한테 해줄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네. 그 영감탱이는 저한테 재산이고 뭐고 다 제 앞으로 돌려주었어요. 뭐 자기가 저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라도 안 하고 세상 뜨면 가서도 좋은 꼴 못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인간 세상 뜨고서 천벌 받으라고 주는 재산을 안 받을까 하다가 그 인간이랑 살면서 개고생한 게 억울해서 악착같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 아파서 병석에 눕게 되었을 때 그냥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안 갔어요. 제가 매정한가요? 그렇지만 그 영감탱이한테 제가 당해온 세월이 있어서 저는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그 인간 임종이라고 오라고 할 때 그때 나갔네요. 고작 글 하나 모른다는 이유로 제가 저런 무시를 받고 살았는데 그래도 영감탱이 세상 들고 저 혼자 남았으니 이제는 좀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나를 구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마냥 평범한 순간은 찾기 어려운 것이었더군요. 아들내미 결혼시키고 나서 며느리가 당연히 생길 거 아니겠어요? 갓난쟁이 제 아들 옆에 그 첩년이 있었듯 이제는 아들 옆에는 며느리가 있으면서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 며느리라는 싹퉁머리 없는 것이 다리 한쪽을 저는 제가 창피하다고 손녀 돌잔치에도 저보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 지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이 생각해서 안 와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그이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있잖아요. 아이,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서아범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랑 내가 서아 돌잔치에 가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말을 정확히 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는데 영 쎄했죠. 그 말의 속뜻을 알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하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똑바로 이야기를 하라고 며느리를 다그쳤죠. 제 다그침에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기더군요. 그러더니 인성을 찡그린 채 제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님이 다리 절뚝이면서 인사하시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일을 안 좋게 볼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안 챙기고 뭐 했냐고 그런 소리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하는 게 성장 과정에서 엄청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며느리도 그렇고 아무 말하지 않은 아들놈도 세상 떠난 영광과 같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겠죠. 그게 참 괘씸하더라고요. 저라고 평생 그렇게 미련 곰탱이 마냥 당하고 살까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안 가야지. 내 아들놈 체면 깎고 내 손녀한테 안 좋다는데 내가 기어코 가서 뭐하냐? 소아엄이 네 말대로 그럼 이렇게 하자. 너 말하는 거 듣자 하니 내가 너희 근처에 있는 것도 서아 옆에서 서아 보는 거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요 어머니. 제가 또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서 뭐야. 네 말대로 내가 너희 인생에서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예 너희 인생에서 빠져주는 게 맞겠다. 안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연을 끊자.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사준 그 집에서 나와라. 왜? 그건 또 싫어? 네 말대로 내가 서아한테도 네 남편한테도 좋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해준 집에서 살면 그게 좋겠어? 안 그러니? 치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괘씸하잖아요. 물론 저 당시에 저 말을 한 건 떠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의 정말 온전한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다 그냥 걷어오고 싶었어요. 아유,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니 노여워하시라고 드린 말씀 아닌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네? 어머니, 마음 푸세요. 서와 학구 맞춰서 그 집으로 구한 건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고 서아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그게 내 일이냐? 너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해준 거, 내가 서아 앞에 나타나는 거, 뭐 그런 거 자체가 너희 셋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사준 집에 사는 게 말이 되냐? 안 그래? 제가 저리 말하자 며느리가 꼬랑지를 싹 내리고 식겁하더라고요. 며느리라는 것이 처음부터 영 싸해서 제가 그 집을 제 명의로 해두고 거기서 아들 내외 신혼살림하게 했었어요. 아들 명의로 할까 하다가 아들놈도 영 불안불안해서 제가 제 명의로 해둔 거였거든요. 이래서 나이 먹어서도 자식한테 미리 재산 다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다니까요. 며느리가 하는 꼬락서니 보면 여러분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저랑 저 난리가 있고 난 뒤에 며느리가 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당시 아들도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지가 지 안사람 단단히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저한테 집 명의 얘기하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를 말어라. 네 안사람이랑 네가 무슨 말 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에는 그럴 일 없어. 아이고, 아니죠, 큰어머니. 아니, 어머니, 제가 안사람이랑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안사람 단단히 혼내고 왔다니까요. 그래. 그럼 된 거지. 걱정하지 말어라. 나 세상 뜨고 나면 그거 어차피 서아한테 갈 건데 뭐. 너희 3명 굶어 죽지는 않어. 걱정하지 마라. 저는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제가 세상 뜨고 나서 그 돈 누가 어떻게 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했죠. 제가 세상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갔든 나라에 기부를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하는 꼬락서니를 봤는데 제가 그걸 명의를 해줄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안 해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이 들어서도 재산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요. 제 자신은 제가 지켜야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 저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건 제 손녀뿐이 없었어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속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제 손녀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애가 정말로 속도 깊고 참 영특해요. 뭐랄까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딸은 크면 클수록 엄마한테는 친구 같다고 말이에요. 저는 딸은 없었지만 저한테 손녀딸이 그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녀딸은 저를 많이 찾았죠. 할머니, 우리 영화 보러 가요. 내가 엄마한테 졸라서 영화표 예매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빼고 할머니랑 나랑 둘이 보러 가요. 저한테 손녀딸이 그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녀딸은 저를 참 많이 찾았죠. 며느리랑 아들이 명절에 핑계대고 안 오는 때에도 손녀는 혼자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제가 아들 내외 옆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렇게 찾아온 손녀 덕에 명절에 웃으면서 보내고 영화관도 가보고 말이죠. 평소에도 손녀는 저를 알뜰살뜰히 잘 챙겼어요. 그 어린 것이 용돈 모아서 할머니 좋아한다고 제가 좋아하는 주전부리 사들고 오고 그저 예뻤죠. 저한테 유일한 가족은 손녀인 것 같았어요. 머리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손녀가 영재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지 뭡니까? 할머니, 나 진짜로 붙었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할머니 내 입학식에 꼭 와야 해. 할머니랑 나랑 같이 사진 찍고 해야지. 연지라고 내 친구 있는데 연지도 할머니랑 엄청 친하대. 연지 할머니랑 나이도 똑같다? 내가 연지도 할머니도 소개해줄게. 그니까 꼭 와야 해. 손녀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 저한테 자기 입학식 날짜를 알려주면서 자기 입학식에 꼭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손녀가 입학하는 학교인 그 영재고가 기숙학교였는데 뭐 애들이 미리 기숙사에 입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유난이라 그 나이까지 손녀딸 핸드폰 관리를 했거든요. 대학 입시가 코앞이니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있던 핸드폰도 압수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할머니한테 연락 못하니까 내가 말해준 날짜랑 시간 맞춰서 와. 알겠지? 아이고 그럼 당연하지. 여기다 이렇게 적어두고 꼭 갈게. 손녀의 신신당부에 저는 달력에 대문짝만하게 적어두었어요. 우리 손녀 입학식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손녀딸한테 내가 입학식 때 네 핸드폰 사들고 가마 하고 약속도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녀 핸드폰 한 대가 뭐예요? 100대라도 사주고 싶죠. 그렇게 나름대로 들떠서 우리 손녀 입학식에 뭘 입고 가야 할까? 손녀 친구도 본다는데 다리 절뚝이는 걸 어떻게 해야 최대한 티를 안 낼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손녀 입학식 있는 그 주에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손녀딸 입학식 날짜가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서아가 할머니 꼭 오셔야 한다고 저한테 친구 폰 빌려서 굳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할머니를 그렇게 잘 따르면서 할머니 번호는 아직 못 내었나 봐요. 어머니가 우리 서아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아니까 제가 연락받고 바로 전화드린 거예요. 목요일 아니고 금요일이래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바뀌었다고 하니 바뀐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제가 며느리한테 연락받은 게 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저희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온 것이었어요. 저희 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온 공고문이었죠. 그 공고문을 열어보니 입학식 안내문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손녀가 말한 그 일정 그대로 입학식 안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왜 손녀딸 학교 공고문이 손녀딸네 집으로 안 가고 저희 집에 왔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그건 제가 뒤에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 입학식 안내문을 받은 저는 아무래도 영 이상해서 손녀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입학식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공고문은 또 원래 일정이다. 이게 맞는 거냐 하고 말입니다. 아니요. 아이들 입학식 일정은 변동된 거 없습니다. 일자랑 시간 다 그대로입니다. 원래 알고 계시던 일정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바뀐 적이 없다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이 많아졌죠. 이 여우 같은 며느리가 또 저를 숨기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열이 안 받고 배기겠나요?
아들놈이나 며느리나 똑같은 것들이죠.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걸 아들이 모를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알려준 날짜 그대로 알고 있는 척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나다. 금요일에 서아 입학식 가는데 끝나고 밥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금요일에 저희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저랑 서아 엄마가 약속이 있어서요. 서아도 그날 친구들이랑 밥 먹는다던데요. 입학식만 보고 그냥 흩어져야 할 것 같아요. 망할 놈. 아들놈도 며느리랑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손녀 입학식까지 하루 여유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만의 계획을 짜게 되었어요. 참 살다 내가 별짓을 다 한다 생각도 들었지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며느리나 아들이나 둘 다 아주 괘씸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손녀딸의 입학식 당일이 되었죠.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입학식 내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냐?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뭐고? 저는 우리 손녀 입학식 당일에 맞춰서 입학식에 부랴부랴 쫓아갔어요. 입학식 날짜와 시간에 맞춰 등장한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랑 아들놈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 두 잡것들이 좋다고 손잡고 시시덕거리며 학교로 들어가던 중에 저랑 교문 앞에서 딱 마주쳤거든요. 아들은 고개를 휙 돌려 저를 모른 척하고 며느리 요 싹퉁바가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저보고 쪽팔린다며 교문 앞에서 개차반으로 내쫓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서아 생각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글도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 문맹 주제에 손녀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그 쩔뚝이는 다리를 하고서는 서아 앞길 망치실 작정이에요. 어머니가 서아 정말 사랑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여사님. 그때였어요. 20명가량 되는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어서 오시라고 하며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교감까지 말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입학하는 한소아 학생 할머님 맞으시죠? 올해에도 저희 학교에 기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앞날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고, 예,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죠. 애들이 잘 배워야 좋은 거죠. 애들한테 이래저래 공부하는데 돈 많이 되게 잘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교감 선생님을 어떻게... 교감 선생님, 저희 서아 이름을 어떻게 또 알아주시고, 저희 서아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감의 말에 그동안 숨겨왔던 저의 과거가 밝혀지게 되었죠. 저를 보며 인사를 하는 선생님들을 보고 아들녀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여시 같은 며느리는 마치 지가 기부를 한 것 마냥 콧대를 높여가며 하하호호 웃어대는데 저것이야말로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 학교에 저희 손녀가 중학생이 되던 해부터 기부를 해왔어요. 저희 손녀가 그 학교에 꼭 갈 거라고 내내 이야기했었거든요. 물론 절대 아이의 입학을 위해서 사심으로 기부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 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랐던 것 그뿐이었죠. 그래서 손녀가 중학생이던 3년 내내 손녀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고 그냥 제 이름으로만 기부를 했었죠. 그러다 저희 손녀가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변함없이 기부를 이어갔어요. 저는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저를 다르게 바라보는 아들 며느리를 보며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제가 해온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저희 서아 때문에 일부러 기부한 것도 아닌데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교감 선생님, 제가 이 학교에 기부해 온 게 4년 가까이 돼가죠. 아이고, 그럼요. 여사님이 기부해 주신 덕에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 어려워서 못했던 친구들도 마음 놓고 공부하고 여간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조만간 학교에서 감사하다고 감사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참 좋네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는 대뜸 태도를 바꿔서 저한테 덥석 팔짱을 껴왔어요.
그러면서 교감이며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서아 엄마이고 제 며느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식적으로 저한테 친한 척, 살가운 며느리인 척 연기를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그 싹퉁바가지 없는 거 팔을 뿌리치고 뺨을 올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 손녀를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입학식이 끝나고 난 뒤에 저는 그제야 저한테 태도를 바꾸며 살갑게 굴려고 하는 아들 내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아유, 어머니, 우리 소아가 어머니 덕에 학교 생활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엄마는 언제 이렇게 언제부터? 그러는 자기네들이야말로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저를 챙겼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 내외한테 말을 했어요. 안 그래도 오늘 1억을 추가로 기부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내외에게 마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것들이 기절할 만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머 어머니 1억이요? 아유, 학교에서 우리 서아한테 잘해줘야겠네요. 서아 할머니가 이렇게 기부하는 거 서아가 알면 너무 좋아라 할 것 같아요. 저희 서아가 어머니 잘 따르잖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서아가 유일하게 제정신인 것 같아. 아이 참 어머니 마음 상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상하고 말고 할 게 어딨냐. 평생을 네 애비라는 놈한테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기부한 1억? 그거 너희 살고 있는 그 집 팔아서 낸 거야. 그 집 판 돈에서 1억 기부하고 나머지 돈은 내가 우리 서아 대학 가면 서아 살라고 직구해주는 데 쓸 거야. 그러니 이번 주 안으로 너희 집 빼라. 원래 그 집 계속 팔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마침 잘 됐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제가 세운 계획은 이러했어요. 며느리랑 아들이 저를 속인 걸 알고 나서 저는 바로 부동산에 연락을 했었죠.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예전부터 사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집이 뭐 자기 로망이었다나요? 아무튼 그 사람은 가격은 얼마든지 맞춰주겠다고 저한테 그 집을 제발 좀 팔아달라고 부동산을 통해서 저한테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괘씸한 짓거리를 보자마자 제가 그 사람이 바로 떠올랐죠. 가격도 맞춰주겠다고 했던 사람이라 저는 적당한 가격에 바로 팔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장에 계획을 하자고 집은 언제든지 보러 가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아들 내외는 사색이 되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어머니, 그 얘기는 이미 예전에 얘기 다 했던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러세요? 집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아세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 좀 드려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엄마 어떻게 이래요 정말로. 정말로 그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뭐하러 없는 말을 한다니? 그래 말 나왔으니까 말해보자. 그러는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냐. 여태껏 이때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됐으니까 나한테 더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 둘이 지금껏 살아온 그대로 너희나 생각하면서 살아. 우리가 언제 가족이었냐? 아유 됐다. 그만 얘기해. 저는 저렇게 휙 쏘아붙이고는 주차장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쩔뚝이며 걷는 저를 아들 내외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죠. 아들 내외가 이야기하자고 제 팔을 붙잡으면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아들 내외는 저를 또 붙잡고 가관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주차장까지 저를 쫓아와서 난리를 치는데 그 순간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것들한테 너희랑 할 말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어요. 손녀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손녀 핸드폰 주기로 했으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악을 쓰더군요. 눈을 서슬퍼렇게 뜨고서 말입니다.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저희 집에서 어머니 절름발이에 까막눈인 거 알고 결혼 반대했어도 어머니 아들 하나 보고 이 집에 시집 왔어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못해준 거 있냐? 네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보고 수군거리는 거 알면서도 그저 묵묵히 너희 신혼집에 네 남편 사업자금까지 대줬다? 그 망할 놈의 영감탱이가 세상 뜨면서 나한테 재산 다 넘겨준 게 이럴 때 욕이 나게 쓰이네.
나 말이다. 그래도 내가 낳은 새끼니 부모 노릇은 하려고. 그래. 가만 보니 내가 등신이었네. 너, 네 사업에 내가 투자한 돈도 내놔라. 우리 오늘부로 부모 자식 영 끊자.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었죠.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자기 세상 뜨고 나서 저기 위에서 벌 받을까봐 무섭다면서 저한테 사업으로 불린 재산 다 넘겨주고 갔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아주 요긴하게 쓰이긴 하더라고요. 영감탱이 사업할 때 저도 같이 안 뛰었었나요? 제가 그 인간 사업 자금 갖다 바친다고 여기저기 가서 일하고 사업 물어다 주고 사실상 제 얼굴 보고 그 인간이랑 계약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입니다. 그 인간이 남겨주고 간 재산 그냥 들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저도 왕년에 하던 것이 있으니 그거 활용해서 이래저래 부동산 재테크했죠. 그러니 돈이 더 불어났고 말입니다. 여기서도 또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어서도 자식한테 재산을 다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저 상황에 아들내외한테 재산 다 넘겼어 봐요. 그것들 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저리 맞는 말만 골라서 하니 그것들이 제가 아끼는 손녀를 가지고서 저를 제어하려고 들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머니 우리 서아 얼굴이나 보고 살게 해드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좋게 못해요. 당장 저희 집 안 돌려놓으시면 어머니 앞으로 평생 서아 얼굴 못 보실 줄 아세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서아가 무슨 물건이냐? 집을 두고서 지금 나한테 서아를 보여주네 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지금? 네가 그러고 내 엄마야? 며느리가 하는 게 마치 손녀 아이를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네 집 안 돌려주면 손녀 얼굴 못 볼 줄 알라고 하는데 아예 어떻게 제가 말이 곱게 나가겠어요. 며느리랑 저는 점점 언성이 높아가며 싸우고 있었어요. 그 옆에 아들이라는 녀석은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지금 집을 잃었다 뭐 이러면서 상담이나 하고 있더군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 같지가 않았어요. 내가 할머니를 왜 못 봐? 나도 내 생각이 있어.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잘하고 할 때 잤어. 엄마 아빠 때문에 숨막혀 죽을 것 같을 때마다 할머니가 있어서 내가 살았다고. 알아? 내가 안 보고 살 사람은 내가 정해. 그때였죠. 한참을 며느리랑 소리 높여 싸우고 있는데 저랑 만나기로 했던 소녀가 주차장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소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막아섰죠. 제가 아닌 아들내외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할머니를 못 보냐고 하더라고요. 소녀딸은 자기 엄마 아빠 같이 살기 싫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것들이 딸내미 하나 있는 걸 무슨 장식품인 것 마냥 자기네들 멋대로 통제했거든요.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더욱더 소녀한테 마음을 썼던 거였고요. 그 어린 것이 살찌면 안 된다고 먹는 것도 다 통제해. 공부 잘해야 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던 때부터 학원을 몇 군데를 돌려. 어찌 보면 저랑 소녀는 서로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 낳았어. 나랑 네 아빠가 네 부모야. 할머니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이 기집애가 말이야?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러는 아빠는 할머니한테 뭘 얼마나 잘했는데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빠 낳아준 게 할머니면 엄마 아빠 둘 다 할머니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나한테는 또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어머 이 기집애가 정말. 내가 엄마 아빠 이럴 줄 알고 할머니 집으로 우편물 가게 한 거야. 보나마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지 뻔히 다 아니까. 그랬어요. 손녀딸 학교 입학식 공고문이 저희 집에 온 것도 소녀가 자기 엄마 성질머리를 아니 아예 저희 집 주소를 자기 부모님 사무실 주소라고 한 것이었죠. 그리로 보내야 부모님이 우편물을 바로 받아보신다고 하고서 저희 집 주소를 적어뒀던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손녀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며느리라는 게 제가 입학식에 온 것을 보고 싫은 티 팍팍 냈었거든요. 그걸 소녀가 기억했던 거죠. 소녀가 저리 말하니 며느리가 소녀한테 손을 대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손을 제가 잡아채고서는 며느리 얼굴에 제가 뺨따구 날려버렸습니다.
어디서 손을 대? 니들이 한 짓을 생각해 봐라. 니들이 한 짓을 생각해. 애를 아주 쥐잡듯이 잡아서 지들 손아귀에 놓아두려 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애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어? 어디서 누구한테 손을 대기를.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내가 엄마 아들인데 엄마 아들 길거리에 낳았잖아 이거잖아요 지금. 서아 엄마 말하는 게 틀린 거 있어요? 서아 엄마 말하는 거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아이고 자식, 네가 언제 내 자식이었냐? 자식이라는 놈이 지 어미가 돈 벌어도 다친 것 가지고 너랑 네 아빠 먹여 살리느라 글 못 배운 거 가지고 쪽팔리다고 운동회도 오지 말아라 졸업식도 오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그랬니? 내가 네 엄마라서. 아주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아들이라는 놈, 지 와이프가 저한테 큰 소리 칠 때는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제가 지 와이프 뺨을 올려치니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주차장에서 나는 큰 소리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몰려들 것 같자 며느리랑 아들 내외는 쪽팔렸는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하던 그 패기는 어디 가고 꽁무니 빼며 도망치더군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몰려드는 건데 소녀아이가 엄마 아빠고 뭐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거든요. 내가 그냥 말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성인이야. 생각도 할 만큼 하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을 것 같아? 정말로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아유, 손녀한테 못 볼 꼴 보인 게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던지 결국 손녀 입학식 날 아들네와 대판했죠. 그러고 나서 손녀를 어찌어찌 달래서 들여보냈어요. 너는 네 공부에만 열심히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서 아들내외와 소송을 했어요. 제가 소송을 걸은 게 아니라 아들내외가 저한테 먼저 소송을 걸어왔거든요. 제가 뭐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인권을 침해했다나요? 아이고 웃기지도 않죠. 그런 상황에서 손녀가 저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아유 됐어. 너는 네 공부에만 집중하라니까. 네가 뭐를 한다고 그래. 서아야, 할머니는 네가 네 공부에만 집중하고 네가 친구들이랑 잘 놀고 건강하고 그런 것만 바라는 거야. 응? 네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거야. 할머니, 나 이거 할머니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도 위해서도 있어. 내가 엄마 아빠랑 살면서 얼마나 숨이 막히고 얼마나 감옥 같았는지 그거 사람들한테 말해야 해. 할머니도 알잖아. 엄마 아빠가 나 한 명 두고서 얼마나 엄마 아빠 기준에 맞추려고 했었는지. 내가 다 말할 거야. 소녀가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여태껏 부모들 때문에 숨도 못 쉬고 힘들었다. 이 문자를 봐라. 이 가정에서 내 인권은 없었고 할머니가 나를 구해줬다. 부모님이 사는 집도 할머니 명의인데 뭐가 문제였냐 하면서 손녀 아이는 장문의 글을 또박또박 읽었어요. 손녀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언이 되었죠. 그렇게 저는 그 소송에서 당연히 이겼고 아들 내외는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었어요. 저한테 투자금을 내준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요. 걔가 똥을 끊죠. 툭 하면 저한테 손을 내밀던 아들 내외. 저한테 소송까지 걸었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게 손을 내미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로 힘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랬던 건, 그거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안 도와주시면 저희 사업 정말로 힘들어져요. 이러다 진짜 엎어질 수도 있고. 됐다. 나한테 뭐하러 그런 말을 하냐. 부모 자식 연끈 차고 나한테 소송 걸었던 게 너희야. 절름발이도 아니고 문맹도 아닌 네 장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라. 너희 장모 있잖아. 두 다리 멀쩡하고 글 잘 읽는 네 장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엄마 정말 이렇게 계속하면 나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봐요. 나 정말로 엄마 얼굴 못 봐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같은 자식 없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천륜을 끊어냈네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한테는 손녀가 있었으니까요. 영재고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손녀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손녀는 현재 저와 함께 살고 있죠. 손녀는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아예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솔직히 손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찾아왔을 때 걱정을 했어요. 손녀가 저와 아들의 다툼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충동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까 하고서 말입니다. 한참을 대화하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손녀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말대로 똑똑하고 이제는 다 컸어. 내가 생각 충분히 했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난 더 좋아.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소녀의 굳은 의지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손녀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아들 내외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것들은 뭐 여전히 한결같아요. 자기네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는 돈 필요하다.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러다 길에 나앉겠다 하면서 앓는 소리하며 제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들의 연락을 단칼에 다 잘라버렸어요. 나 같은 게 주는 돈을 너희가 받아서 뭐 하겠냐? 안 그러니? 나 너희한테 줄 돈 없다. 아 진짜야. 너희한테 줄 돈 하나 없고 나 내가 가진 돈 우리 서아 시집갈 때 쓰려고 다 쟁여놨어. 너희한테 줄 돈 땡전 한 푼도 없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당장에 길에 나앉게 생겼다니까요. 아유, 어머니. 그리고 최근에 전화를 해서는 이제 하다 자기네들 월세집 구할 보증금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너희 갖고 있는 외제차 팔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돈 없다 뭐 한다 해놓고서는 외제차는 죽어도 안 팔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싹싹 빌면서 돈 달라고 했을 때도 그놈의 외제차는 번쩍번쩍하게 타고 왔었습니다. 아들네가 찾아올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장모한테 가서 살아라 하고 말입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도 가진 돈 없다고 저희 전화도 안 받으세요. 막말로 저희 엄마가 돈 빌려주셨으면 저도 마음 편하게 저희 친정에서 돈 빌려서 일 마무리하고 다 했죠. 저도 미치겠다고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전화기 좀 줘봐. 엄마, 이렇게까지 자식이랑 며느리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어? 아니잖아. 솔직히 창피할 수 있잖아. 아니야? 아니냐고? 그래, 할 말 다 했니? 너희 할 말 다 했어? 더 할 말 없으면 나이만 전화 끊는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전화를 해도 똑같아. 나는 너희한테 줄 돈 없다고. 제가 까막눈에 절름발이어서 자기네들 인생에서 제외시켜놓고 싶어 안 달랐던 것들이 이제 와서 그러니 얼마나 괘씸해요. 결국은 그것들 자기네들 잘나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줄 알았다가 큰 코 다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참을 만큼 참고 살았고 그래도 내 새끼라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어떻게든 아들 챙기려고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등을 돌린 건 아들이었죠. 원래 잘해준 사람들은 미련이 없다고 하잖아요. 못해준 사람들은 후회가 많이 남는다고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후회가 안 되고 미련도 안 남아요. 되려 속이 시원하네요. 지금 저는 글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제 나름의 작품을 쓰고 있어요. 별건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내 이야기를 글로 적는 과정이랄까요? 뭐 멋진 작가처럼 멋있고 감동적인 글은 아닐지라도 저는 제 이야기를 글로 담아내려 가고 있어요. 그 글의 주인공은 세상 떠난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손녀도 아니고 저예요. 인생의 끝자락이 된 나이 같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마저 쓰러 일어나 볼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의 부족한 이야기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